예, 이번 추석 연휴 여당은 어떤 민심을 느꼈을까요?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원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당에서 디지털 정당 위원장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민심 좀 전해주시죠. 싸늘했죠? 아, 싸늘했나요? 네. 걱정이 많았고. 혹시 뭐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 뭐 저는 한 이틀 정도 가족들하고 강원도 다녀왔고 예. 그 외에는 뭐 저 지역 다니면서 예.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지지하시면서도 우려하시면서도 싸늘한 느낌을 좀 받았고 예. 네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싸늘했나요? 예를 들면? 뭐 핀포인트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그 의료 대란이라는 그 취재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걱정했던 뭐 의료 붕괴라든지 뭐 응급 붕괴 뭐 이런 거는 없어서 사실은 그 뭐 후반으로 가면은 그런 얘기는 조금 좀 잦아든 것 같고요. 예. 예. 그 외에는 이제 전반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불만 내진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비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의정 갈등,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분주히 확실히 이제 중재자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여러 명의 조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도 조금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내야 될 주체는 또 키를 쥐고 있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뭐 의료계하고 만났을 때 그 뭐 의제 없이 만나든지 아니면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어찌했든 간에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런 활동들이 의미가 없느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에 대한 뭐 우려라면 우려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좀 탈피하는 모습 좀 진정성 있어 보이는 모습 이거는 저는 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얻은 소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역시 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이거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거의 키는 정부와 의사가 지고 있고 중재자로서의 좀 역할이긴 하지만은 결과가 이러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잘 아시다시피 좀 결과론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가상하나 결과가 없으면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비난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당선이 되고 선택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꽤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양한 사람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저는 뭐 기대를 한다면은 체코 순방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 24일 이제 만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대통령과 하여튼 정부와 여당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뭔가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뭐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24일 만찬 함께한다는 보도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도 기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민들도 지금 많은 지금 관심을 지금 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의정 갈등에서 핵심은 2025년도는 절대로 숫자를 바꿀 수 없다라는 정부와 2026년에 뭐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의사들은 당장 내년 2025년부터 바꿔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입장을 좀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전공의들도 복귀의 조건이 약간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협상을 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 정원 이제 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너무 양측이 뚜렷한데 입장이. 근데 협상과 뭐 중재 역할이라는 거는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당근이 뭘까? 제가 지난번에 한 지지난주에 천목회에서 우리가 의료 갈등을 위해서 그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나왔던 의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정원 수가 핵심 이슈이긴 하지만 예. 그 외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필수 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그렇죠. 것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중재자로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해낸다면은 의료계도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지금은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전공의가 굉장히 강경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지율도 낮고 모든 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의는 지금 강경하게 나와도 지지를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를 포함하고 다른 의료 관계자들 포함하고 또 저희 정당들 야당 포함한 겁니다. 이분들이 뭔가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이 아마 사회적인 압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공의들도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상상을 펴보는데 예. 어쨌든가 24일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 말씀도 하셨으니까 지금 야당도 같이 이제 여야 의정 뭐 협의체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뭐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의 기류를 보면은 야당하고 뭐 하기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여당이 지금 오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지역 화폐법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통과 줄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국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특검은 뭐 예견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 쭉 해왔던 거니까 이게 예. 반복적인 패턴이잖아요. 예. 뭐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여당은 빠지고 또 거부권 행사되고 또 재의결하고 거기서 또 뭐 충족 못 시키고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건데 뭐 야당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이제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 같고 이슈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되는 거는 너무 반복적이고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야당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안 없이 계속 똑같은 것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할까 예. 관심도도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고 그리고 야당도 이게 아까 저희가 대화의 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협상을 얘기했는데 최상병 특검이 됐든 그 어떤 특검이 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면은 저는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키를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1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 같은 건 누구나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야 연금 개혁을 너희가 이걸 받아주면 정부 개혁 받아주면 대통령이 받으면은 연금 개혁 같은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들도 바터를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예. 그런 건 알고 특검에만 이제 완전히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이건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율, 뭐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다라는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도층도 그걸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특검이 본인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예. 그것이 여당이 이제 들어와서 여당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여당 의원들의 마음도 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밀어붙이니까 이게 뭐 빤하잖아요. 지금 제3자 특검 발의했지만 그 제목만 바뀐 것뿐이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은 그 야당이 오히려 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이 세진 거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이거 특검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상병 특검만큼 예를 들어 우리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 대신 정부가 하는 이 안건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보겠다. 밀어주겠다. 같이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가 다
그리고 야당이 그걸 하게 되면 제가 칭찬받을 것 같은데 왜 그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한번 야당이 우리 이재영 위원장의 조언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도 있었고 뭐 마포대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월권에서 당내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뭐 홍준표 시장도 조금 대구시장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뭐 위원 전략기획부총장 뭐 등등등 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도 이제 뭐 국민의힘 분들 아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전해 들은 바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아니 뭐 이게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뭐 갤럽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가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에 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현실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여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기회라고 봐요. 무슨 기회냐? 기회요. 기회.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너무 복잡해서 해석도 잘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 있는 것 같아. 요거밖에 이게 지금 맹점이거든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왜 기소조차 안 되냐. 그러니까 2심까지 나머지 공범들은 됐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윤석열 정부에 조금 예외가 있다, 특혜가 있다 이런 뭐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이슈에 대한 뭐 해석이 있는데 제 말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이제 딱 이제 반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 저는 요번에 사실 뭐 20%까지 내려왔지만 뭐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추세가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반등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대통령이 됐던 여사가 됐던 뭐 어떤 모습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반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엔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뉴스토마토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일단 총선에 앞서서 보궐선거 2022년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창원에 있었던 보궐선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원래 고향에서 활동을 했는데 경남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자기 연고가 아닌 창원에서 공천을 받았다 하나 의혹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를 좀 자리를 비워달라라고 해가지고 김해로 갔는데 컷오프 됐다. 그래서 이것도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당에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쭉 아는데 첫째 그 22년도 6월 재보궐이잖아요. 그때 미니 총선이라 그랬잖아요. 뭐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 왜 다 보궐이 됐냐? 사람들이 다 지방에 출마한다,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특히 많이 출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당을 그 당시 공천을 보면은 5개 중에서 3명이 남자였고 2명이 여성이었는데 그때 여성 배려를 한다고 해서 대구의 이인선 지금 현 의원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이렇게 공천을 준 거예요. 근데 김영선이 그럼 그때 불쑥 나타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17년도에 내려가서 18년도 자기가 지자체 경남도지사 나가겠다고 활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상대로 뭐 소송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20년대 또 출마하려다가 그는 또 경선에서 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꾸준히 한 3, 4년 동안 활동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코타 소위 말해서 이제 여성한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이렇게 불어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매체로 이제 나온 그 얘기 사실 연휴 전에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닥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당사자인 뭐 A1, B1 뭐 이준석 의원하고 이제 천하람 의원이라고 나타나는데 예. 그 두 분 얘기와 또 그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개인이 지금 뭐 구조 활동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정보를 뭐 발췌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하게끔 뭐 협상 탭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인의 그 역할로 봐야지 뭐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 입김이. 근데 이제 뭐 오늘 이제 녹취록도 그렇고 명태균 씨 이제 뭐 이분의 뭐 역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천을 2022년에 줬다 이런 식으로 육성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 이제 신빙성은 우리가 또 뭐 좀 따져봐야 되지만은. 근데 그분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 정치권에 있으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 그분들 저희가 만나서 웃으면서 대우해 주죠. 아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만 뒤돌아서서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신뢰도가 낮고 약간 허풍이 있는 사람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10년 넘게 좀 12년부터 정당 생활을 했으니까 예, 지금 12년이 됐는데 저는 그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분이 경남 쪽에서는 좀 활동을 경남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명하시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현역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당에서 좀 활동했다, 여기에서 뭐 여론조사도 해봤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척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과장이고 어쨌든 뭐 여러 좀 부풀려지거나 좀 허장성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군요. 그분이 예. 뭐 경남 쪽에서는 인맥이 꽤 있겠죠.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또 대통령실 그 행사에 그 처음 첫 행사에 그 온 걸로 지금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분리해서 봐야지. 이게 세부적으로 봐야 돼.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깝고 꼭 예. 챙겨야 돼서 와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당시 나갔던 초청장 중에서 수많은 초청 중에서 뭐 개 중에 하나였냐 이거는 봐야 되겠죠. 뭐 저희 지역에서 수십 명 갔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당 지지율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 지지율 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8월 말까지만 해도 비동조화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도 당 지지율은 버텨주거나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이 빠지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해법 또 디지털 위원장 또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좀 당이 지금 이 현재 전체적인 난국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관계 설정이 지금 국민이 봤을 땐 짜증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영어로 하면 디커플링이 되다가 다시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비동조화되는 게 당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뭐 차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고 보고 결국엔 그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여당 의원들은 아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반환점이잖아요. 딱 반을 했는데 예. 앞으로 미래 권력 내지는 지금 당이 겪고 있는 이 지지율에 그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아는 또 최소한 민감함을 아는 우리 정당 여당 의원들은 조금 더 이 차별화 내지는 여당은 이제 여당 목소리를 내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그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이 부분을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 매듭을 질 수 있는 것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24일 회동에 굉장히 저 24일이 진짜 요번에 좀 뭔가 나왔으면 하는 게 진짜 지난번 선거 생각해 보면 예. 그때 4월 1일 날 예. 담아 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거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거 듣고 나서 허망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24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미팅이에요. 또 10월 중순에 보궐선거도 있는데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겠네요. 근데 10월 보궐선거보다는 예. 그건 나름 좀 정해진 것 같고 예. 솔직히 말해서 예. 뭐 교육감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럼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24일은
이게 좀 설왕설래가 많았던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전에 예, 예. 만나기로 했다 안 만나고 다시 만나는 건데 예, 예. 요때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전 의원,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